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주픽.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신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호경입니다. 오늘도 미주픽 여러분과 1시간 알차게 채워볼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GTC 효과로 이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이 상승세를 이끌었고, 그리고 또 애플과 MS도 나란히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 연일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주는 뉴욕 증시입니다. 이 AI 낙관론을 좀 발판으로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가 함께 짚어볼 텐데요. 어제 저희가, 지금 엔비디아는 5조 달러 가까이 갔고요. 그쵸. MS, 애플 4조 달러 넘었다가 약간 내려가면서 마무리를 했지만 지금 시장의 관심은 이제 4조 달러 넘는 거는 뭐 기정사실하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파급 효과가 여러 업종들, AI 관련된 업종들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왔고요. 지금 뭐 국장에 있어서도 초미의 관심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오늘 방한을 해서 여러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죠? 네, 맞습니다. 이 미국 트럼프 와 또 한국의 무역 협상이 잘 됐다, 얘기가 됐다, 이런 속보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또 들어오는 속보가 더 있으면 또 저희가 또 방송 내 전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옥 반장님 바로 오늘 선물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뉴욕 증시인데 선물은 초록불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이죠. 0.27% 상승을 하면서요. 26,234포인트에 머물러 있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0.13% 상승을 하면서 6,934포인트 유지를 하고 있네요. 네, 계속해서 상승폭 유지하고 있고 일단은 흐름 자체가 우상향 주가의 상승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엔비디아의 효과가 대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엔비디아가 좀 주가가 횡보하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나스닥에 있어서 그 큰 동력을 찾기보다는 주변에서의 그런 호재들이 조금 있을 때 방향성을 잡아가는데 어제처럼 상승폭을 키워갈 때는 역시 큰형님 엔비디아가 가줄 때 뭐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그런 모습들이 확실히 나오는 모습들 나왔고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에는 FOMC까지 있거든요. 저도 이제 3시부터 기자회견 3시 반부터 봐야 되는데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보니까 미국채 금리도 좀 내려가는 모습들 나왔습니다. 금리 내려가고 주가 올라가고 이러면 투자자들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흐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옥둥이 분들 오늘 또 시장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옥둥이 분들 어서들 들어오시고요. 오카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땅빈님께서 오카 해주셨고요. 우렁님께서 또 오카 이렇게 또 인사를 밝게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풀님도 들어와 계시고 또 에이오망님 그리고 영어로 된 반갑습니다 오카라고 또 이렇게 웃는 얼굴까지 반겨주고 계신데요. 항상 저희 미주픽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점 그리고 또 꿀팁 마구마구 이제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얘기를 하면서 오늘 또 파워티 대표님과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 우리 T의 대명사 윤진 대표님과 함께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시장 대응이 뭐 일단 지나고 나면은 뭐 그랬었지라고 하는데 사실 쉬운 장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한 주 시장 보시면서 또 전략들 세우고 계셨는지. 일단 제가 저번 주 한번 금요일 똑같이 이 유튜브에서 한번 얘기 나온 적이 있었는데 포트폴리오를 이제 운용사들이나 뭐 저희도 지금 최근 들어서 그렇게 리밸런싱을 했는데 뭔가 방어적인 섹터들 있죠. 이제 우리가 고전적으로 알고 있던 헬스케어, 필수제, 그다음에 사실상 에너지 관련된 섹터들 이렇게 사실 세 개 섹터가 이제 방어주 중심으로 편입하던 그런 섹터들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인기도가 굉장히 지금 이런 과열 국면에서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면들이 실질적으로 운용사들 사이에서 왜 이럴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감론을박이 있었는데
이번 랠리 자체가 어쨌든 이 AI로 인해서 이미 과열이 되어 있는 랠리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AI를 버리고 다른 섹터들을 편입할 만큼 지금의 다른 섹터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단가이냐, 또 그건 아니다라는 쪽입니다. 그래서 방어주 관련된 업종 역시나 네, 그쵸. 주가만 본다는 매력이 조금 덜하다. 네,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상태는 아니고 어쨌든 인덱스라는 건 다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ETF들을 통해 가지고 자금이 계속해서 뿌려지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어 있던 상태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볼 때 AI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AI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그동안에 있어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섹터들이 AI를 따라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운용사들의 전략들을 보면은 그냥 아예 증시 랠리는 지금 굉장히 좀 많은 기업들로 분산하면서 투자도 해보고 막 개별주로도 돈이 막 가기도 했고 우리나라 네. 쪽까지도 넘어오기도 했고 이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투자 전략들을 운용사들이 찾아내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이미 돌아가고 있는 유동성도 그만큼 압도적으로 많고요. 네. 이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럼 지금 시점에서 다른 대체 투자 자산군이나 혹은 투자 섹터가 많은가? 골드도 지금 과열이고 굉장히 다 모든 섹터나 기업들 혹은 이제 원자재들까지도 과열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선 상대적으로 그냥 AI를 가는, 본체를 가는 게 확실히 더 낫겠다 쪽으로 좀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저번 주에도 강조를 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정확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낙관자들이랑 이제 비관자들이랑 그냥 완전히 양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관자들은 완전하게 대체 투자 자산군으로만 투자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채권 쪽으로 굉장히 좀 가격 하이밸류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 섹터가 있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그냥 아예 죽을 때까지 AI로 가는 게 낫겠다 네. 쪽으로 지금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랠리의 등락은 결국에는 그냥 AI가 다 만들어낼 것 같아요. 뭔가 돈이 안정적으로 다른 데로 흘러주고 뭔가 무리 수평을 맞추고 이런 국면으로 가지 않을 것 같고, 그냥 딱 AI만 몰입해서 공격적으로 상승해주고 나머지 섹터들은 뭐 그냥 좀 따라가는 움직임 정도, 그냥 ETF에 편승하는 정도의 움직임만 나오고, 그 다음에 폭락이 나올 때도 뭐 마찬가지로 AI에서 좀 큰 폭의 상대적인 폭락이 나올 것이고, 네. 그냥 딱 그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의 성향도 최근 네. 사회 경제적으로도 양극화, 그쵸. 극단주의 뭐 맞아요. 이게 있는데 네. 뭐 이 극단주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투자에도 상반된 보이네요. 네. 대조적인 모습들이 맞아요. 너무 뚜렷하게 보이다 보니까 사실 이 사이에서 또 일반 투자자분들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네. 이 말도 맞는 거고 저 말도 맞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맞아요. 네. 이쪽도 맞는 말인 거고 저쪽도 맞는 말인 그러니까요. 거고, 또 투자하려고 딱 하면은 이게 귀가 살짝 얇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팔랑팔랑귀가 되는 경우가 귀도 있어가지고. 커지는데 얇아지죠. 맞아요. 그래서 또 오늘 저희가 또 1시간 동안 미주픽과 함께 네. 하면서 조금은 더 방향성을 가져가실 수 있게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이슈픽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픽입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주가 주당 200달러 선까지 넘어섰습니다. 사상 최고가 기록 새로 썼고요. 네. 종가 기준은 4.89조 달러, 약 5조 달러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네, 이 지난 7월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한 지 3개월 만에 5조 달러 문턱까지 왔는데요. 이번 GTC에서 좀 어떤 발언들이 특히 주목을 받았나요? 네, GTC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블랙웰, 루빈이 내년까지 전례 없는 매출 성장세를 이끌 것이다 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AI 버블 우려를 일축했고, 우버, 팔란티어 같은 여러 기술 기업들과 협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계 전반에 걸쳐서 AI 파트너십이 강화되는 모습들, 엔비디아에 대한 주목도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자사의 기술이 AI 열풍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좀 강조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 에너지부와 협력을 해서 슈퍼컴퓨터 7대를 구축을 하고 양자 컴퓨터와 자사의 AI 칩을 연결하는 또 새로운 시스템도 공개를 했다고 하네요. 네, 여러 호재를 업은 엔비디아. 5조 달러 클럽에 진입할 수 있을지, 진입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가 흐름 그리고 업계 동향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대표님 이번 GTC에서 이 대규모 투자 계획이나 좀 사업 전망이 쏟아져 나왔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만한 좀 핵심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다른 맞춤형 칩셋들한테 본인들 세계관을 안 뺏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들의 이제 루빈 관련된 세계관이나 이제 블랙을 칩셋으로 이제 신규로 만들어내야 되는 이제 세계관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네.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본인들의 인터 프로세서 내부에
다른 AI 엔진들이 가상 훈련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훈련을 통해 가지고 실제 다른 LLM들을 앞지를 수 있을 만한 어떤 프로세스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가속 엔진들을 탑재해 주는 게 가장 메인 엔진에 네. 대한 핵심 발전 요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칩셋 자체는 이제 하드웨어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 자체는 이제 사실 차별화를 하기에는 그냥 다른 업체들이 언제든 이제 기술 격차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차이를 가지고선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추후에도 계속해서 뭔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본인들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를 갖춰야지만 네. 다른 엔진들이 뭔가 구현을 하는 것들을 차별화돼서 우리들만의 세계관에서 탈출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네. 좀 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 다른 맞춤형 칩셋들한테 뺏기지 않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이제 팹리스 부문이 AI화 되는 이 우려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AI를 통해 가지고 최근 이제 구글 TPU 같은 경우에도 설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AI가 우리가 이용하는 챗GP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작동률도 굉장히 좀 많이 내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인식을 AI가 갖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더 개발자단에서 사용하는 AI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빈도가 굉장히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강화학습 빈도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강화학습의 빈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작동률은 굉장히 압도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프로세서 개발로 이어질 때도 분명히 팹리스 부분에 있어서 구글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많은 AI들이 공격적으로 팹리스 관련된 설계 부문으로 진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출하게 되면은 사실 인간이 설계하는 지금의 이제 ECM을 이용한 이 지금 GPU라던가 혹은 이제 AI 칩셋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도가 높기는 하지만 네. 인간이 이걸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복잡도의 한계치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복잡도의 한계치가 있는 동시에 복잡도를 급속하게 늘린다고 할 경우 프로세서의 개발 이 텀이 너무 길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텀을 압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라도 AI 엔진은 필수적으로 더 도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학습이 진행되면 될수록 복잡성에 대한 수준이 올라가는데 네. 그거를 기존의 하드웨어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결국에는 엔진의 성능 그리고 규모가 더 커져야 된다. 정확히 말하면 기존의 하드웨어보다는 기존의 인간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을 것 인간.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놉시스나 이런 프로세서들을 이용해가지고 ECM을 이용해가지고 네. 인간들이 이제 프로세싱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 내부에 자동화되거나 모듈화된 이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끌어다가 칩셋들을 설계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맞는데 딱 이제 개발로 따지면은 이전에 지금 깃허브나 이런 쪽에 들어가 있는 코딩들을 떼다가 앱 어플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립하는 형태가 기존의 형태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도 AI화 되면서 자동화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AI 팹리스 분야도 그렇게 개발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제일 대체되기가 쉽죠. 오히려 쉽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다른 기업들이 따라오기가 점점 더 쉬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싱들을 원래는 엔비디아가 더 나서서 먼저 AI 엔진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네. 사실 이런 것들이 유출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좀 더디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후에 구글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이런 분야에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는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 투자 성향들을 보시면은 정말 이제 구글이랑 엔비디아 그냥 양분해서 자산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이유가 구글은 어쨌든 AI 기반의 팹리스 연구를 진행을 해왔고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기성 방식에서 가장 우수한 프로세서들을 만들어 놓고 있고 그래서 이 둘 중에 누가 이길지를 모르니까 이제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이 탑 2에 가장 많은 배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세계관 이까지 살펴봤는데요. 사실 엔비디아가 가장 이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앞서가는 게 맞겠죠? 가격으로 나타내는 게 아닌가. 하이엔드 프로세서적으로는 네. 당연히 가장 앞서 있는 게 네. 맞고요. 다만 이제 특정 논리 회로라던가 특정 계산 방식에 있어서는 구글 TPU가 앞설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그거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정말 그거에 특화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말 범용적인 프로세서로 활용했을 때는 당연히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네. 좀 더 앞서 있다. 일반적이고 범용적이고 스탠다드에 네. 가까운 건 엔비디아가 앞서 나가는데 특화되어 있고 커스터마이징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서는 구글 네. TPU가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 향후에는 이제 이 엔비디아 구글의 승자가 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포트에 대한 비중을 좀 비슷하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다. 네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네, 그러면은 조금 더 궁금한 게
최근에 이제 AI 관련해서 워낙에 미국 네. 정부가 뭐 거의 앞서서 진두지휘하는 느낌인데 네네, 그쵸. 젠슨왕 엔비디아 대표하고 트럼프 대통령 친한 거예요? 아니에요? 안 친합니다. 안 친해요? 그냥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네. 안 친하고요. 안 친해요? 네,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식 때도 이제 중국에 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저번에 이제 CEO들 모아서 13명 정도 모아서 이제 회의를 할 때도 젠슨왕 없었어요. 안 왔습니다. 백악관에 안 앉아 있었어요. 네, 그 일론 머스크랑 둘이 안 왔어요. 아. 일론 머스크는 원래 이제 안 좋은 사이가 됐으니까 안 네. 온 게 맞고요. 젠슨왕은 사실 굳이 본인이 먼저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는데 계속해서 좀 트럼프한테 안 좋은 성향을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뭐 개인적인 얘기로는 이제 뒤에서 따로 1대1로 얘기하는 걸 선호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굳이 언론 기사 하나라도 그런 식으로 자꾸 나오는 걸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분명히 싫어하는 게 맞고 오히려 이제 일전에 보시면은 이제 중국 쪽으로 엔비디아 제품에 대한 수출 건이 들어갈 때 하이엔드 기술에 대해서 유출을 막고자 어떤 이제 승인을 안 해주는 것처럼 하기도 했는데 사실 어느 정도는 엔비디아의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좀 저해를 걸고 싶고 뭔가 통제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도 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볼 때 일단 젠슨왕이랑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건 분명히 맞고요. 근데 다만 지금의 젠슨왕이 워낙 좀 너무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막을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젠슨왕도 본인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지금의 내가 왕은 맞다. 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어차피 트럼프가 뭘 하든 지금의 나를 건드릴 수는 없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걸로 그걸 보여지고요. 알고 있네요. 약간 제가 요즘에 저 좀 역사를 좋아하는데 네네네. 약간 조선 초기 중기는 아니고 네. 중후기로 갈 때 네. 영조나 정조 막강한 네. 왕권은 있는데 네. 그 밑에 이제 세도 정치가 서서히 싹을 틔우거든요. 그때 신권의 대표 주자들이 이제 좀 이따 안동 김씨로 바뀌게 되는데 네네네. 약간 젠슨왕이 다른 CEO들은 잘 말을 듣는 그런 모임에 오지만 나는 내 갈 길 My way. 가겠다. 근데 이게 네. 가능하려면은 일단 본인만의 차별화된 파워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네, 근데 그게 없이 하면은 그냥 배짱 부리다가 네. 이제 나중에 그냥 칼이 쳐지는 거고 이게 명확하게 시장 경제성상으로 본인만의 독점적 위치가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예. 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차이점이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CEO이긴 하지만 엔지니어 타입이 워낙 좀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냥 단순하게 바지 사장이나 혹은 이제 전문 경영인 시스템으로 흘러가고 있는 곳에 오너라던가 CEO인 경우에는 그냥 쳐내도 돼요. 네, 근데 젠슨왕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모든 엔진 개발들에 대한 것들을 다 관여를 하고 있고 앞서 나가기 위해서 어떤 혁신적인 프로세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젠슨왕을 쳤다가 반대로 이제 미국이 어떤 중국과의 주도권을 그죠? 잃을 수도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 중국과의 주도권 경쟁에서도 가장 지금 신도에 서 있는 게 지금 해당 섹터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잃게 될까봐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젠슨왕이 딱 자기 포지션을 잘 네. 알고 있고 이걸 네. 어떻게 해서 극대화시킬지에 대한 이 방향성 판단이 그쵸. 절묘한 것 같네요. 네.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니네요, 확실히.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궁금한 게 젠슨왕이 한국 온다고 했잖아요. 네네. 내일 오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삼성전자, 뭐 현대차, 뭐 또 어디였더라? 네이버도 얘기했었던 것 같고. 네. 결국에는 이제 미팅을 통해서 결국에는 AI 반도체 공급한 신규 계약 네. 강화, 뭐 확대 이런 부분을 갈 것 같은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 엔비디아 주가도 좋은 건가요? 아니면 한국 코스피 우리 반도체 업종에 좋은 건가요? 일단은 우리나라한테 좋은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왜냐면은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인덱스를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물론 엔비디아가 압도적이긴 하지만 엔비디아가 절대적인 어떤 시총을 차지하고 있냐? 그러니까 엔비디아 외에도 지금 빅테크를 이루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존재를 하죠. 근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의 현황에서는 지금 뭐 현대차 기계 쪽 빼놓고는 지금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이제 독보적인 상태이고 네. 사실 이 둘이 그냥 코스피 전체 시총을 그냥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엔비디아가 와가지고 뭔가 미팅을 하게 됐을 때 AI 관련된 엔진 기업들, 즉 이제 네이버나 뭐 카카오 같은 기업들과 미팅을 한다. 이건 이제 세일즈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물론 이제 세일즈의 갑의 위치가 좀 다르죠.
여기서 팔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뭔가 최신형 프로세서를 더 일찍 공급받고 싶어서 반대로 팔아주지 않을래 하는 느낌인 거고. 다만 어쨌든 이제 세일즈로 찍히는 거고요. 이제 근데 삼성이랑 SK하이닉스로 갔을 때는 삼성이랑 SK하이닉스가 수주를 받는 입장이죠. 네. 돈을 입금받는 쪽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제 미팅을 하면 할수록 엔비디아한테 뭔가 수주 기대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네. 번으로 당연히 이제 주가 펌핑 가능성이 올라가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뭐 실수요로 이어질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 분명히 그런 건 맞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한테 더더욱이 이 부분을 좀 주려고 안 할 걸로 보여지긴 해요. 근데 뭐 미팅을 하면 할수록 뭔가 장기화면 장기화 될수록 가능성은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것 때문에 뭔가 계약 가능성으로 인한 선반영은 일어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만약에 엔비디아가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대상으로 수주량을 발주량을 늘렸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실 장기적으로 단점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둘이 결국 이제 파운더리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세계 탑급은 이제 아닌 상태이지만 사실상 이제 거의 글로벌 2, 3위를 차지해 가고 네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운더리의 역량을 강화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으로 발주를 줬어도 이 돈으로 파운더리에다가 투자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엔비디아는 이미 TSMC랑 그냥 동고동락하기로 낙점을 찍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삼성이랑 SK하이닉스랑 손을 추가로 잡았을 경우에 본인들의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잡지 않을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파운더리 쪽에 있어서는. 네. 물론 이제 하위 프로세서는 줄 수 있죠. 이미 다 공개되고 나온 한참 증거 그런 것들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돈을 굳이 이제 본인들이 이쪽에다 쏴줬을 경우에 추후 중국 기업들이나 다른 이제 맞춤형 칩셋 업체들이 이쪽에다 파운더리 요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TSMC는 이미 포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포화이면서 어느 정도 수율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줄 수 있는 SK하이닉스나 삼성한테 갈 가능성이 네. 높아요. 그래서 경쟁사들의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군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걸 또 그죠? 힘을 실어주는 건 좀 네, 애매한. 힘을 실어주는 건 네. 정말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관계 유지 정도의 계약들만 계속 주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계 유지하는 그냥 좀 네, 최대치가 아니라 중립이나 좀 최소에 가까운 네네, 그런 그렇죠. 물량을 네. 발주를 하면서 관계는 유지하면서 네. 핵심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 이전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그쵸. 그런 모습들을 나타낼 그리고 거다. 지금의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역량들을 보면은 사실 확실하게 나랑 갈 파트너 아니면은 적으로 좀 간주하는 모습들이 약간 보여지거든요. 몽아님 도.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그렇게 언급한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은 TSMC한테 대부분의 수주를 주기도 하고 미국 내부에서 이제 IDM 업체들이랑 미팅을 해도 그쪽한테는 수주를 잘 안 주려는 모습이 굉장히 좀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철저하게 내 파트너와 남의 파트너를 구분하는 모습이 좀 강합니다. 근데 지금의 엔비디아의 모습을 보면은 하이닉스랑은 그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려는 모습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한테는 차라리 HBM 너네한테 수주 많이 줄게 해서 하이닉스가 오히려 수주량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오히려 지금 약간 삼성전자는 좀 팽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살짝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갔을 때 최태원 회장님이 젠슨항을 이재명 대통령께 소개를 했나 보죠. 이번에 그래서 사실 에이펙도 주최를 이제 최태원 회장님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종합적으로 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 핑계로도 많이 더 만날 것 같아요. 네. 젠슨항이 대만 가면 진짜 가족 같더라고요. 그 그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딱 확실히 뭐 그쪽 출신이시기도 하지만. 그쵸. 사실 TSMC로 주는 가장 큰 이유가 네. 그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그냥 TSMC가 뛰어나니까 이렇게 말은 하는데 사실 TSMC가 뭐 뛰어난 건 맞지만 굳이 거기다가 수주를 반드시 줘야 되고 그리고 공정도 굳이 이제 많은 곳 중에서 대만을 찾아가지고 거기다만 이제 공장들을 세팅을 해놓고 이것들이 좀 좋지 않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이제 미국에도 공장 신설하고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대만의 어떤 GDP를 올려주기 위한 외부적인 기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제1교포이지만 손정희 회장이 마치 좀 아군처럼 느끼기도 하고 손정희 회장도 뭐 가끔 이제 좀 도와주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도 있잖아요. 네. 최근은 약간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이미지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팔은 좀 앞으로 굽기
쉽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구나. 비유가 적절하시네요. 네, 지금 네. 보니까 엔비디아 프리마켓으로 시작하면은 5조 달러를 돌파해서 좀 시작을 하고 그래요? 있어요. 현재 5.045조 달러 오. 네, 돌파했습니다. 네. 야. 계속해서 좀 오르지 않을까. 어제 네. 종가 기준이 왜냐면 4.88조 달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SK 하이닉스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아. SK 하이닉스를 보면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고요. 오늘 여기에 개장 전에 더해서- 어마무시했어요. 네, 여기에 더해서 또 내년 공급 물량이 이미 매진이 됐다면서 생산 능력 확대를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하이닉스는 뭐 사실 제가 안 좋게 볼 만한 이유도 없고 안 좋게 본다 해도 이제 사람들이 뭔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뭔데? 기업을 안 좋게 얘기를 하냐, 뭐 하이닉스가 더 만들 수나 있냐, 이럴 거라서 뭔가 네, 사실 그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가치 평가로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도 지금 엔비디아나 이런 친구들은 막 퍼가 높을 때 막 50몇 프로 막 이렇게까지 50몇 퍼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10% 초반이거든요. 막 11, 12 막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아직도 지금 하이밸류인가라고 하기에는 하이밸류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영업이익 추가로 막 발표하고 이러면은 다시 또 이제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아직까지는 미국 기업들 대비해서 미국인들이 봤을 때는 와 여기 되게 싸네라고 생각할 만한 단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돈을 단기적으로 넣었을 때 그들도 운용사들도 물론 가치 평가라는 걸 보지만 가치 평가가 만약에 뭐 지금보다 3배 가치라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막 단기 슈팅을 보일 때 돈을 계속 넣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분기 보고를 할 때 뭔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급등했다가 급락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주가라는 것은 수요가 없으면 급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적정 주가 가치가 저 위라고 하더라도 분기 실적 발표할 때 본인들 레포트 상으로 마이너스가 찍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아마 공격적으로 돈을 넣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좀 쉬었다 가는 흐름은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랠리가 워낙 지금 아시아권 중심으로 다 좋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감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뭐 엔비디아 뭐 투자할래 말래 이 질문은 좀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까 네. 하이닉스도 네가 네. 뭔데 하이닉스 만들 수 있어? 이럴 수 우리가 있으니까. 감히. 네. 근데 엔비디아 일단 이제 10월 말이잖아요. 네. 11월 정도까지 뭐 아니면 산타랠리 나왔을 때 러프하게 봤을 때 주가나 시총을 어느 정도까지 1차 타겟으로 보고 단기적인 수익 실현하면 좋을지, 포지션의 조정에 네. 요 정도까지는 끌고 가다가 조금 한번 해주는 타이밍 어느 정도 선으로 잡으면 좋을까요? 가격대를? 지금 보면은 인덱스 기조 중심으로 볼 때 거의 현재 시점 대비해서 15% 정도는 운용사들이 평균 정도 오버되는 슈팅 값을 보일 수 있다라고 좀 평가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 고려했을 때 어쨌든 이제 시장 인덱스를 상회하는 기업이긴 하니까 네. 아마 시총 6천원까지는 도달하고 뭔가 아. 큰 폭의 조정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요거는 좀 함부로 얘기하기가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운용사들 입장에서 지금 랠리는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지속 홀딩해야 되는 포지션인 거지. 네. 뭔가 신규로 진입해야 된다라고 추천할 만한 포지션은 또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함부로 6천 갑니다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치 평가적인 면에 있어서 그렇고, 네. 근데 다만 지금 주가적으로 종합적인 기조를 봤을 때 그 정도의 움직임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운용사는 일단 저렴하게 사서 적정 밸류 근처 왔을 때 적정 수준의 일단 매도를 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은 좀 올라와 있으니까 운용사 입장에서 본다면 저가 매수의 컨셉이 적용될 가능성은 좀 부적절하다. 네. 저가 매수랑은 전혀 네. 지금 통하지 그러니까 않는다는 일단 얘기인 가지고 것 같아요. 있는데 네. 가지고 있는 거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한 그쵸. 거고. 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는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뭐 사실 개인의 판단이 제일 네. 중요한 건데, 올라갈 수 있는 룸은 네. 지수 기준으로 15%니까 지수 대비 퍼포먼스가 더 좋으니까 20% 네. 내외는 생각을 네. 해볼 수 있다. 그쵸. 요 전략을 참고해서 아마도 지금 네. 다른 운용사들도 대부분 한 6천 정도 가면은 털어야지로 많이 생각을 하고 네. 있을 것 같고요. 보통 네. 이제 6천 정도를 목표가로 잡는다 했을 때 한 5,800쯤 가면은 이제 철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또 첫 번째 이슈픽 엔비디아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픽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
원전 관련된 이슈입니다. 네, 이 미국 정부가 원전 발전 확대를 위해서 최소 800억 달러 규모의 원자로 건설 협정을 좀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웨스팅하우스 잘 아시죠? 네. 이 기업을 공동 소유한 브룩필드 자산운용 카메코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이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좀 급증을 하면서 미국이 원자력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일본으로부터 좀 일부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3,500억 달러 규모 한국의 대미 투자 펀드 역시나 상당 부분 역시 이 프로젝트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거의 관세 협상 완전 타결되었는지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원전 관련된 부분도 아마 있지 않을까. 그쵸. 조금 있다가 확인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AI가 촉발한 이 전력난이 결국 원자력 에너지 부활의 신호탄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원전 관련주 더욱더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보면은 대표님 우라늄 업체죠. 이 카메코 주가가 하루 만에 23% 와. 폭등을 했습니다. 23%. 이 급등은 시작일 뿐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장기 성장 국면에 좀 진입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최근에 워낙 다 원자력 관련된 섹터들이 단기 성장을 좀 세게 보이긴 했어요. 원래 지금 이 섹터 자체가 CAGR이 한 30%대를 크게 넘기가 좀 어려운 섹터인데 네. 그런 거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는 친구들은 막 300% 넘게도 막 올랐거든요. 그래서 30%가 보통 네. 맥스인데 300이요. 400%. 네, 네. 주가적인 흐름이 그 정도의 네.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인덱스의 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그거 대비해서 뭐 거의 한 150% 이상의 상승률을 추가로 보인 거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너무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AI 칩셋들 대비해서도 좀 더 센 움직임을 단기에 좀 보였고요. 사실 이렇게 움직이는 섹터가 제일 비슷한 게 양자가 제일 많이 이렇게 좀 움직였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종합적으로 매출에 대한 성장률까지 같이 고려해서 생각을 하자면은 지금 이제 너무 단기 하이밸류로 올라간 친구들과 아닌 친구들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카메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원자력을 어쨌든 생산하기 위해서 네. 본인들이 우라늄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기 위한 업체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들의 매출은 굉장히 리니어한 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고 보증된 개런티드 매출입니다. 근데 네. SMR 분야가 있고 지금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고전 원자력 네, 발전소 네.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웨스팅하우스는 너무 많이 언급이 됐잖아요. 우리 네. 한수원 관련된 부분과 네. 함께. 그러니까 같이 네. 언급이 되는 이유도 어쨌든 고전 원자력 발전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에 존재하던 하이퍼급의 원자력 발전소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력 생산량 자체는 많은데 사실 이제 설계된 연식 자체가 90년대식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에너지 생산량은 분명히 높은 것은 맞으나 실질적으로 사고에 대한 우려감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다음에 항상 있죠. 기업들이 구매할 수가 없고 정부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거를 네. 기업이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거죠. 맞아요. 네. 네.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보안도 그렇고. 부지 면적도 네. 그렇고 거기서 생산되는 전력 양도 기업 하나가 쓰기에는 너무 많은 전력이다라는 네. 거죠. 물론 뭐 구글급 같은 경우에는 커버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이들에 대한 어떤 수요층 자체가 정부로 좀 한정된다라는 점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쪽으로 수요가 몰린다는 건 두 가지의 의미를 뜻합니다. 뭐냐면은 SMR 분야가 생각보다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봐야 되나요? 네, 이게 고전적인 굳이 90년대식의 원자력 발전들을 끌어다 쓴다라는 거는 사실상 현대적인 SMR들이 실제 도입을 정부 차원에서 고려하기에는 전력 생산량 부분이나 혹은 이제 실질적인 기술적인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이 완성 단계라고 보기 좀 애매한 면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아마 SMR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색출 작업이 들어갈 걸로 보여져요. 네. 색출에 이제 필터 걸린다는 거죠. 그쵸, 네. 될지 시- 안 될지. 네, 실제로 이제 뭐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 빌 게이츠가 보유하고 있던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도 연구한 지가 거의 뭐 10년 정도 됐는데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생산으로 그렇게까지 많은 계약들을 따내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볼 때 지금 SMR이나 뭐 오클로나 뭐 등등등등 이제 굉장히 좀 많은 SMR 기업들 가운데 실질 생산과 정부 대상 혹은 기업 대상 공급을 이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는 많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섹터 자체가 상승하는 것보다는 개런티된 우라늄이나 이런 원자재랑 네. 섞인 ETF만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SMR ETF 이런 것들은 좀 상승세가 더디고 특정 기업만 탁탁
탁탁탁 올라가주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SMR 내부에서는 좀 필터링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이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 맨날 SMR 관련된 거 막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다 계속 이제 창창하게 올라가는 미래만 있을 줄 알았는데 원자력에 대한 부분, 고전적인 원자력을 하겠다라는 자체는 미국 정부가 생산은 필요한데 불확실성에 모든 걸 배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전적인 거, 맞아요. 전통적인 걸 끌고 가겠다라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트럼프가 약속한 원자력 르네상스 이제 실현되면서 기존 원자력의 부활로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관련된 게 좀 좋으면은 어떤 종목들, 어제 이상하게 이 지금 카메코도 올랐고 뉴스케일 파워도 올랐는데 네. 오클론 내려갔더라고요. 주가가. 오클로가 아마 네. 필터링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럴까요? 아, 네. 필터링. 저희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건 SMR 보유하고 있고 네. 오클로는 이제 너무 그때마다 슈팅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게 시총이 작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편입을 안 하고 있는데, 사실 SMR 분야에서 필터링하기 제일 좋은 방식은 이제 실질적인 특허에 대한 건수, 그 다음에 실제 매출 구성이 그냥 단순하게 연구개발 R&D 관련된 계약건인지 혹은 실제 수주개발건의 비중이 높은지를 좀 구분해서 보시면은 좀 구분이 가능한 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야 자체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냥 R&D 같이 하자 쪽으로 약간 그냥 선 돈 주면서 우리한테 너네 시설 공급하는 거 좀 잘 해봐, 아니면은 이제 투자금 형태로 같이 유상증자 참여해가지고 지분 참여하면서 너네 앞으로 이 돈 굴려가지고 뭔가 저 추가적으로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냥 언론사 기사에 뭐 몇백억 투자, 뭐 몇백억 계약 뭐 이런 거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네. 그것들이 어떤 실질적인 프로덕트 판매 계약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좀 한번 필터링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총이 작은 기업일수록 사실 SMR 분야가 빌 게이츠도 이제 처음 뛰어들 때 본인이 이제 언급을 했던 게 최소 여기에는 100조 단위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분야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작은 무슨 뭐 1조 얼마짜리 시총, 뭐 10조 이내 시총 규모로는 사실 따라잡을 수가 없는 분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거품이 좀 많이 껴있는 분야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밋빛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네.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가야 되고, 오히려 이런 기존의 원자력은 더 좋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약간 지금 오클로나 SMR에 완전 치우쳐있던 포지션들이 조금 이동할 수 있는 개연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실험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원자력은 잘못 실수하면은 정말 뭐 체르노빌처럼 역사에 남아버리는 되돌릴 사건이- 수가 없잖아요. 네, 사건이 네. 돼버리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검증하는 과정이 사실 어떤 의약품 FDA보다도 더 까다롭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사실 SMR 분야 내부에서도 아마 실제 상품 도입 프로세스까지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을 요할 수 있어요. 같은 어떤 계약까지 끝냈다고 하더라도 납품까지 굉장히 리드 타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 중요한 점 짚어주셨어요. 맞아요. 너무 좋은 거, SMR로 대표되는 기존 원자력의 그런 무서운 면을 좀 그쵸. 커버 쳐줄 수 있다라고만 맞아요. 생각 좋게 봐서 네. 많은 투자자들 들어가셨는데, 이제 우리 옥관장님 그 순매수 살펴볼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네. 오클로가 최근에 조금 밀려나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쵸. 정말 서학개미 분들 빠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확실히 빨라요. 네, 한번 한 발 앞서고 있는데요. 다시 또 살펴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시죠. 네, 순매수 상위 톱20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10위 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아이온큐, 비욘드 미트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3위는 한 계단 올라와준 테슬라, 그리고 알파벳, 마이크론, 로켓랩도 좀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 아이온큐는 계속해서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비욘드 미트는 저희가 이게 일주일치 누적이다 보니까 최근에 동향을 좀 데일리로 좀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일주일 기준으로는 내일이나 모레에서부터는 이 거래 체결일로부터 2일 정도가 필요한데, 네. 거기에 시차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예탁 결제원에서 처리하는 또 시간대가 달라서 한 네. 3일 정도의 시차가 있어요.
그러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일이나 모레 정도 되면은 비욘드 좀 떨어지는 미트의 모습이 이 보이겠네요. 급증은 지난주 목요일 때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네. 이제 희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눈에 띄는 부분은 아무래도 알파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엔비디아는 어제 이제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자체가 아직 반영이 안 되었을 거고 네. 알파벳이 그동안에 꾸준하게 주가의 회복 탄력성과 상승 압력이 좀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좀 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로켓랩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11위에서 2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새로운 종목들이 많아요. 네. 무려 7개가 새롭게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중에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띄나요? 네, 피그마 그리고 플루언스 에너지 이렇게 다시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그 종목 너무 뉴가 많기 때문에 이 맞아요.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그렇죠. 있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판단하기 좀 그렇고 맞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11위가 어제는 400억대였는데 네. 350억대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의 촘촘한 것도 네. 맞고 양극화가 조금 더 편중, 종목 쏠림에 대한 부분이 더 그렇네요. 커져 있다라는 네. 점을 나타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그러면 순매수 좀 금액 주요 변동 종목들도 저희가 살펴볼게요. 금액이 증가한 종목들은 테슬라, 알파벳, 넷플릭스 이렇게 3개가 있고요. 네. 좀 감소한 종목은 뉴스케일 파워, 엔비디아, 비트마인이 있습니다. 네, 테슬라 지금 3위 순매수 주간으로 알파벳 5위 그리고 넷플릭스 4위인데 넷플릭스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네. 어제도 테슬라 뭐 좋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매수가 지속이 되는데도 순매수의 강도가 좀 세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반대로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최근에 많이 들어왔다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 나타났고 반대로 오클로의 주가 변동성도 그에 못지 않았는데 오클로는 이번에 다시 순매수 유에 12위로 진입을 했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는 저거는 이제 일시적이다. 네. 좀 더 커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매수 매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좀 많이 보이는데 일단 3위까지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뉴스케일 파워, 비욘드 미트, 알파벳은 올라왔지만은 리게티 컴퓨팅 그리고 아이레는 좀 떨어지는 모습 보였네요. 네, 뉴스케일 파워 아까 순매수 금액은 좀 떨어졌지만 거래량은 많다라는 거는 이제 그만큼 쏠렸다가 이제 손바뀜에 대한 부분들, 포지션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높아지고 있고 리게티 컴퓨팅 엄청 들어오다가 최근에 순위권에서 사라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관 금액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위까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리게티 컴퓨팅이 좀 새롭게 19위에 올라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리게티 컴퓨팅이 주가가 좀 좋았었고 양자 관련된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온큐도 뭐 4, 5, 6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5위에 좀 안차가는 모습들 그렇지만 알파벳이 최근에 좋은 모습들 거기에다가 순매수가 좀 쏠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자리 바뀜이 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먼저 피그마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그마 주가가 지금 52달러인데 연 저점 49달러, 연 고점 142달러 뭐 이런 상황에 있고 IPO 이후에 상당히 좀 뭐 변동성이 있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사라진 듯 하지만 엄청난 아직 관심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주가가 지금 낮은 건가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네. 주가 밸류 자체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AI 네네. 섹터들 대비해서 피그마 자체적으로 AI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AI 자체가 이건 좀 저희가 처음 얘기 드리는 건데 피그마 AI의 성능은 사실상 앞으로 이제 웹 개발 분야, 앱 개발 분야 양대 쪽에서 가장 많이 쓰일 AI라고 저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툴도 이용을 하거든요. 네. 피그마도 저희가 운영한 툴들이 한 8가지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어쨌든 벌써 피그마를 쓰세요? 저희 옛날부터 피그마는 이제 기획 툴로 원래 활용이 됐던 서비스예요. 그래서 피그마는 이제 기획 툴로서 기획자들이 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이제 AWS나 아마존 쪽은 이제 주로 엑슈어라는 걸 많이 썼었고 네. 그 외의 진영에서 굉장히 좀 빠르게 최근 한 4년 동안에 컸었던 기업인데 이용률이 워낙 압도적으로 증가를 했던 이유가 이제 코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백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UI를 만드는 그 과정 자체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뒤에서 자동적으로 코딩을 생성하도록 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동안에는 굉장히 성능이 높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코딩을 만들어내는 거 맞는데 개발자들이 실질적으로 이거 가져다 못 쓴다 쪽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AI화가 도입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적으로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특이점을 한번 거치게 될 건데 아마 이제 피그마 같은 경우에도 특이점 거치게 되는 포인트가 내년 한 2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점으로 한 번 더 AI에 대한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아마 웹사이트나 혹은 어플리케이션 대다수에 대한 개발 부분을 굉장히 피그마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고 보고 그게 있어요. 특이점 터닝 포인트라고 네. 보시나요? 사실 이제 지금은 버전 거의 원 상태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버전 2에 대한 업데이트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지금 연말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아마 보통 이제 연말 기준으로 얘기하더라도 안정화 작업까지 거치면은 한 3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2분기 정도는 돼야 10월 초에 네. 오픈 AI 챗GPT하고 협업을 하겠다. 그리고 네. 최근에 구글 제미나이 AR 모델을 활용하겠다. 네. 이런 거는 빌드업의 과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마 이거는 단순히 본인들이 활용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네. 아마 대부분의 이제 웹상의 서비스들이 피그마를 쓸 수밖에 없게 될 아, 거라고 정말요?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갑이 오히려 피그마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래요? 값 중요합니다. 네. 갑. 웬만한 네. 다른 기업 값은 적어둬야 돼요, 네. 저희가. 한자로 적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고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지금부터의 앱과 웹은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사용성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성. 네, 이전은 이제 정말 개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에 대한 문제로 갔는데 AI가 도입되고 나서부터는 너무 이제 무한 경쟁으로 가기가 좋은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뛰어들 수 있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높은 사용성을 제공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어떤 딱 만졌을 때 일반인이 봐도 이거 굉장히 쉽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뭔가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가장 이용률은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네, 네. 네. 또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그냥 시장에서 깔끔하게 무시를 당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 경쟁에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피그마가 그렇다고 해서 기술성만 가지고선 주가를 논하기에는 지금 이제 신규 상장한 지 한 3개월도 네, 몇 개월 안 지금 됐죠. 3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래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신규 상장하고 6개월간은 조정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신규 상장하고 6개월 동안은 대부분 기관들이 터치조차 안 하거든요. 마찬가지야. 여기도 이제 신규 상장하고 나서 6개월 동안은 터치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내년도 1월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혹은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구간까지 지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이고, 근데 이때 기준으로 AI에 대한 랠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면은 좀 빠르게 회복세를 거치게 될 거고, 만약에 이제 AI에 대한 랠리가 무너지게 된다라면은 대체 투자 자산군으로서 특정 기업 형태로만 매수가 들어가는 비중들이 있을 건데, 그럴 때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다시 이제 인덱스랑 같이 조정받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빌드업이고 내년도에 폭발적으로 사용률이 올라갈 거니까 2분기 주가는 네. 언제부터 반등할까요? 사실 내년 적어도 1분기 말 정도부터 보시는 게 맞을 기업 같아요. 지금은 약간 좀 네. 지금 볼 기업은 아닙니다. 지금은 네, 이건 깔끔하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아. 피그마는 지금 볼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 뭐 굳이 뭐 주가 떨어지니까 분할 매수하고 네. 있을래 이게 아니라 그냥 내년에 봐도 된다. 네. 네. 근데 제가 기술성 평가 이렇게 좋게 얘기했던 걸 아마 3개월 뒤면 까먹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뒤에 이제 그거 기억했다가 뭐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네. 얘기해 주세요. 저희 어, 이제 내년 돼서 3개월 뒤에 여기 있으면은 저희 어디 가시게요? 어디 아니, 가시나요? 아니 그러나 이게 너무 개편들이 하도 많이 되다 보니까 아유, 네. 저희 위즈필 끝까지 함께 하도록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금요일에 말씀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저희한테 먼저 네. 말씀해 주셔야 돼요. 맞아요. 아, 네. 먼저 옥둥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피그마 얘기해봤고 이어서 플루언스 에너지도 함께 저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요즘에 2차 전지에서 배터리보다 ESS 하면은 주가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플루언스 에너지도 미국의 ESS 기업인데 네. AI 데이터 센터 뭐 결국에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요거가 ESS를 하니까 딱 확실한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던데 면밀하게 좀 본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투자의 가능성을 좀 진단해 볼까요?
일단 ESS가 당연히 주목받은 건 AI 때문이 맞고요. 네.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이제 필요한 부분이 보통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적으로는 이제 전력에 대한 인프라 세팅 부분이 일단 첫 번째고, 그다음에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SMR 같은 분야가 이제 두 번째고, 그다음에 전력이 만약에 비상사태가 되던 혹은 이제 특정 상황이 됐을 때 전력을 저장했다가 그 저장됐던 것을 세팅했던 거를 풀어가지고 AI의 어떤 위급성을 넘길 수 있도록 하는 ESS 부분,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메인되는 이 세 가지를 네,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SMR 같은 것들이 사실 안정화 단계까지 거치면은 ESS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장을 굳이 많은 용량을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네. 근데 생산이 안정적으로 꾸준하다라는 확신이 좀 들면 그쵸. 네. 저장을 굳이 해놓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렇죠. 많은 양을 저장할 필요가 없어지죠.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SMR 막 2대를 세팅을 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한 모듈이 망가지더라도 다른 한 모듈로 돌리면 되니까 네. 사실 거기에 비용을 더 많은 돈을 쏘지 굳이 ESS에다가 많은 돈을 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대다수가 사실 그냥 전력을 외부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가지고 의존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런 공급들이 만약에 끊어졌을 경우에 데이터 센터 칩셋에 얼마나 장애가 생길지,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던 클라이언트들한테 얼마나 장애가 생길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ESS에 대한 수요는 높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테슬라가 사실 원래 ESS 분야에서는 가장 좀 압도적인 존재였어요. 네. 이 지금 플런스 에너지랑 차이점은, 플런스 에너지는 ESS 내부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을 외부에서 공급받습니다. 그 대상자가 이제 우리나라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친구들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공급 받아가지고 맞춤형 렉을 생산해서 본인들만의 ESS를 이제 맞춤형으로 세팅을 해주거든요. 그 네. 데이터 센터의 규모나 혹은 이제 뭐 설비 방식, 뭐 내부적인 구조 형태에 따라 가지고 맞춤형으로 세팅을 해주는 방식이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모듈화가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모듈을 종합적으로 많은 수량을 구매를 하던, 셀을 여러 개에서 구매를 하던 네.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해 가라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의 데이터 센터들은 사실 일관성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자체가 굉장히 좀 다양한 형태로 지어지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시설의 규모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면 때문에 이제 플러스 에너지 쪽으로 좀 많이 더 수요가 들어가고 있는 것은 맞다. 이전 대비해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플루언스 에너지까지 저희가 함께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 파워팀 또 대표님과 함께 1시간 너무 알차게 채워봤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가을 하늘 아래 너와 나 발걸음도